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역사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면 발전적 방향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이왕이면 이 땅의 역사가 깊고 문화도 융성했다는 쪽으로 논리를 세우는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그렇다고 늦대고 미개했다는 논리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역사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나라, 내 조상의 일이니 이왕이면 팔을 안으로 굽히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낍니다. 이런 편파성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 이야기 이희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풍납토성 500년 백제를 깨우다. 어마어마한 제목인데요. 네, 사실 이게 단순히 풍납토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 이 뒤에는 한성백제 왕성에 대한 논란이 들어와 있습니다. 풍납토성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연관되는 것들. 예, 그러니까 예. 또 한성백제 왕성이라 예, 그러면은 뭐 그냥 백제 왕성이 뭐 어디 있었다는 얘기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보기보다 한국과 일본 고대사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아, 일본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고대사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계속되고 있죠. 근데 그 핵심을 보면은 의외로 좁혀져요. 백제 쪽, 이쪽의 얘기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실마리가 나오나요? 그렇죠. 여기 이제 초점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동북아 고대사에서 그 일본 그 야마토 정권 그 천황 쪽에 이제 근원이 되는 요 야마토 정권하고 한반도 고대 국가들의 위상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게 한국과 일본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때도 교류가 많이 있었나요, 그럼?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임나일본부라는 것도 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 거고 그 성격을 가지고 거의 100년 가까이 싸우는 것도 그냥 임나일본보다 못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백제나 외 이런 나라들의 위상, 그러니까 백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고대 국가들의 당시 위상하고 외의 위상하고 아주 극명하게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계 역사를 다 뒤져봐도 지금까지 국가 간의 위상이 이렇게 180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역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고대 국가와 고구려의 위상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 어느 정도 분명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선은 뭐 그러니까 중원에서 대제국이 서 있을 때 고구려가 그걸 능가하는 제국이다. 아무리 한국 사람도 그렇게는 주장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는 말 못하죠. 예. 근데 백제하고 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백제가 자기들을 천황을 신속국가로 섬겼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섬겼다.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서는 뭐 4세기에 백제 그런 근초공이 근초광 때 정도 되면 백제가 외가 백제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교과서에다가 빗금 쳐놓는단 말이죠. 예,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면 진짜 180도거든요. 누가 우위에 서 있었는데 누가 종주국이냐 이것부터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풍납토성에 그 비밀이 숨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 비밀이 나중에는 반전 드라마가 나오는데 풍납토성이 그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한국 고대사 학계 내지는 고고학계가 얼만큼이나 일본의 학설을 추종해 왔느냐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죠. 식민사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아주 직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한성백제 왕성이 중요하느냐고 여기서 나오는 건데 사실 요즘 백제사도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학계에서요? 네.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백제문화재 그러면은 그걸 공주부에서 한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뭐가 이상하냐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백제 역사 700년 정도라고 지금 보는데 물론 기성학계에서는 앞에 300년 날리니까
한성백제하고 뭐 그 공주 사비로가 있던 시기하고 그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어쨌든 사실 그 공주 부여가 100년 100년씩이거든요, 거의. 후기에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초기에 잡았던 한성백제가 백제라는 나라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심적인 실제 오랫동안 머무는 그렇죠. 곳입니까? 그리고 여기를 뭐 200년, 300년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예. 적어도 공주 부여 시기보다는 길고 또 한 가지는 한일 고대사 계통에서는 웅진 부여 시기가 문제가 되는 건 별로 없거든요. 아까 말한 그 핵심적인 논란은 결국 한성백제 시기하고 네. 걸려서 논란이 되는 거지 웅진 사비 시대가 그렇게 크게 걸리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성백제라는 거는 단순히 백제사뿐만이 아니라 네. 동아시아 고대사에 있어서 이 국제적인 위상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게 왜 이렇게 완벽하게 파헤쳐지고 연구가 되고 그러지 않는 걸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고대사 학자들이나 예. 고고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예. 어떤 자신들이 해왔던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 사람들의 학문적인 수준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큰 겁니다. 흔히 말하면 깔 수 없는 상황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 드러나 버려요. 아하.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뭐 아까 말했던 요점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왜 이제 백제와 외로 좁혀지느냐면은 그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그 수수께끼라는 핵심, 그러니까 일본사에서도 일본 고대사에서도 4세기를 수수께끼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자기들이 고고학적이나 역사적으로 그 파봐도 3세기 이전까지 그 일본 웨이 위상이라는 거 굉장히 형편없게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5세기 광개토 왕비라든가 이 4세기의 전방후원분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갑자기 이 시기부터 외가 위상이 급전직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들이 많단 말이죠. 그게 혹시 잘못 조작된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왜 그 국가나 역사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뒤집어질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왜 올라가느냐가 그 일본 고대사에서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 고대 국가만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주변 동아시아사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동아시아사에서 분명한 구도부터 보면은 북쪽에 고구려라는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뭐 부정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동북공정해가지고 고구려 역사가 우리 역사다 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을 뒤집어 보면은 그만큼 고구려의 의미가 있는 거죠. 확실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고구려는 그렇게 확실한데 나머지 이제 그 고구려 남방에 있는 세력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고구려 남방의 세력이 이른바 안티고구려 세력이거든요. 고구려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 고구려와 대립을 하고 있던 구도가 3세기 후반 이래로 4세기, 5세기까지 이어지는 구도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의 핵심을 보면 신라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했으니까 약간 제껴놔야 되고. 그 동네는 그때부터 그랬나 봐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아이 참. 그러니 나머지 나라들을 딱 꼽아보면 백제가야 왜거든요. 그런데 6세기까지 통합도 못했던 가야가 이 세력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크기 자체도 가야로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가야라고 하지만 사실 가야는 그 안에 10여 개의 소국들이 뭉친 연맹체였지 이게 하나하나가 통합된 왕국이 아니에요. 국가의 개념으로 본다면 정말 큰 그러니까, 동네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걸 중심 세력이라고 놓기 민망하면은 둘 남는 게 이제 백제하고 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력들이 협력을 해서 고구려에 대한 건 분명한데 그럼 백제가 중심이냐 외가 중심이냐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당연히 외였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 근대 역사를 시작한 게 햇빛 식민지 시대니까 근대화는 일본이 빨랐기 때문에 그때 근대적인 역사를 정리하면서 일본 쪽에서는 외를 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고대사를 다 짜놔버렸거든요. 그걸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나 보죠.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 전에도 이 방송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고대사 사료의 중심이 왜 중국의 삼국지여야 되느냐. 한국 고대사를 설명을 하는데 아마 이거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가르치면서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많이 인용이 됐거든요. 우리 배울 때부터. 근데 도대체 왜 우리 역사를 설명하는데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나와야 되는지 교사들도 설명을 안 해요. 참 그런 거 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막을 알고 보면 네. 왜 이게 기가 막히냐면은 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삼국지 위지동의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사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왜 해필이면 삼국지 위지동의전이냐? 삼국사기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나오는 얘기를 중심으로 우리 고대사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그렇게 우리나라 교과서에 많이 인용이 되는 겁니다. 삼국지 위지동의전 예. 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단순히 이제 삼국지 같은 중국 사설을 중심으로 우리 고대사를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목도 동의전이면 동의라는 말이 그닥 좋은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학문적인 근거가 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게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보면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 그게 3세기 중후반에 쓰여진 기록인데 예. 그 당대 예. 그때 보면은 한반도 고대 국가들의 상태가 굉장히 우습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도대체 이거는 국가가 아니에요. 미개한 것들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개했냐면은 예. 여기 나라들은 성이 없다고 나와요. 그 성을 쌓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한에 70여 개 국가가 있고 예. 변한 진한 각각 12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 진행자께서도 그 국사 배울 때 그거 마한 70여 개국 변한 진한 12개국 이거 열심히 외우셨잖아요. 맨날 그거 외우고 그랬죠. 외웠는데 예. 생각을 해보세요. 3세기 중반에 예. 그 조그만 지역에 예. 경상도 남북해가지고 그리고 경기도 충청도 요 일대 예. 나라가 7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12개씩 있었고. 동네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건 동네고 이건 성도 없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가지고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디 썼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있지도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웃기는 짓을 했냐면은 그 몇 년 전에 제가 책을 쓸 때 식민사학원을 책을 쓸 때 그때 막 동북공정이 시끄럽고 그럴 때라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국에다가 네. 요청을 했어요. 니네 나라 교과서 쓴 거 보니까 우리나라 고대 국가가 고구려는 2세기에 세워졌다 그러고 백제는 왜 3세기인가 4세기인가 그렇고 신라는 4세기인가 6세기인가 이렇게 써있나 고쳐달라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고쳐줬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그대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걸 쓴 사람의 고집이나 권위나 이런 거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는 그렇게 써놓고서 외국에서 네. 그런 걸 기분 나쁘다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나라에서 내막을 알면은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지나라 교과 그렇게 써놓고 우리는 그거 우리는 고치지도 잘못했다고 않고 왜 고쳐달랬냐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고. 이게 바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이 논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백제는 사실상 고이왕이 세운 나라라고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발상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기 중반까지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을 리가 없다는 거지. 없는 걸로 그런 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실 네. 백제는 근초고왕이 세운 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민망하니까 이병도라는 양반이 조금 100년을 끌어당겨 놨는데 이게 별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이왕이 세웠다 그러는데 오죽하면 전에 몽촌토성 기념관엔 지금은 떼버렸더라고요. 욕을 좀 하니까 떼버렸는데 백제는 사실 근초고왕이 세운 나라라는 식으로 4세기 중반에 가서야 나라가 됐다는 식으로 거기다 그렇게 써놓은 적도 있었어요. 이병도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갑자기 또 좀 짜증이 나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신라는 사실 좀 버풍왕 때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부체제라는 이름으로 묘하게 못 알아듣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네. 대한민국의 서울대학 국사학과의 원로 교수도 사실상 신라는 버풍왕 때 6세기쯤 돼서야 국가체제를 갖췄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근거들이, 그러니까 사료나 이런 유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서로 주장하는 흔히 우리말로 하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그렇죠. 이제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학계에서는 자기 목소리뿐만 아니라 패거리가 많아야 동조하는 세력이 많으면 그게 이제 힘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패거리 많은 쪽에서 주장하는 게 진실이지 논리와 근거는 사실상 거의 관심을 안 갖거든요. 학자가 그러면 됩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른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인은 패거리가 얘기가 되는데
글쎄, 학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방송에서지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문제를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서는 이 얘기를 언급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정치인들 뺨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하거든요. 들키고 뭐 혼나고 그러죠. 학자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분야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정치인을 보면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묘하게 표현을 하시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펄펄 뛰니까 어디 감히 뭐 며칠 전에도 지금 그걸 보고 왔는데요. 뭐. 그럼 또 주변의 동조 세력들이 와 하죠. 이게 그러니까 맞다고 와 달려들고 저 X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죽일 놈으로 만들죠. 뭐 흔히 말하면 일부 매장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니 바로 며칠 전에요. 네. 그 학회 가서 이 꼴 보다가 거기서 주는 과자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 꼴 보기 싫은 그쪽 교수 하나가 주는 과자 먹은 거를 과자 절도범으로 몰더라고요. 아이 치사하게 어른들이 먹는 거라고 그럽니까? 이게 너무 유치한 얘기라 사실 그냥 웃으면서 들어야 되지만 초등학생들 정도의 수준의 짓을 교수가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제가 진짜 저는 역사에 대해서 뭐 잘 모르지만 모든 이렇게 분야가 많잖아요. 우리가 인문 과학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저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순진한 기대 때문에 오히려 학자들이 엉망으로 나가도 그게 드러나질 않죠.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역사학자라 그러면 조국과 민족 앞에 정말 부끄럽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조국과 민족 앞에 얼마나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끄러워야 되는지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치인은 몇 년 만에 바뀌기도 하고 다시는 뭐 재선에 실패하면 또 뭐 사라지기도 하지만 학자라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으면 뭐 평생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만 평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아예 그렇게 기르고 또 그쪽으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기르기 때문에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해요. 왜 백제왕성이 중요하냐면은 일본하고 비교할 때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얘기 흔히 합니다. 전에도 일부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그 역사에 대해서 과대포장하지 말자 그래요. 내가 일본 가서 보고 왔더니 일본에는 엄청난 거대 건물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거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일본보다 그렇게 강력한 세력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허약한 세력이고 역사도 짧고 이런 역사였던 거 인정하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핵심에 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책에 대해서도 이제 웨일증 가면 이제 반전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 반전 드라마의 앞부분만 해도 사실 좀 기가 막힌 게 나오는 겁니다. 북납토성이 거의 그 고대사의 핵폭탄쯤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핵폭탄인데 나중에 보면 이것도 기폭장치에 불과했다는 게 나와요. 아, 이조차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드리면은 그러니까 백제라는 나라의 위상에 따라서 그 외와 백제의 위상에 따라서 이거는 한국 고대사, 일본 고대사 2단위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고대사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다 다시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석이 돼 버리니까 이 핵심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런데 삼국지를 중심으로 복원을 해버리면 이건 백제라는 나라를 강력하게 쓸래야 쓸 수가 없게 돼 버리고 우리나라 기성학자들을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이쪽 학자들은 그 체제에 동조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에서 우리 고대사 체제를 부체제라고 설명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못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묘한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보셔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신라의 6부가 있고 고구려의 5부가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의 수장들이 왕하고 맞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거의 부족 국가 정도로 보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얘기하면 왕이 초월적인 지위에 있어가지고 그 신하로 국가 형태를 갖춰야죠. 왕이라는 권위를 위주로 해가지고 국가 체제 하이라키가 짜여지는 것이 이제 고대 국가 성립의 굉장히 기본 요건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전근대까지는 계속 이어져 온 체제 아닙니까? 이 체제가 성립하느냐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말하는 부체제까지 하면은 고유왕
때, 빨라야 고이왕 때고 늦게 보면 거의 근초고왕 때예요. 이거 사실 일본의 예. 주장에 그냥 동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성하고 어떻게 편견으로 연결이 되느냐면은 네. 풍납소성을 가보시면 한강변에 그 지나다니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적어도 적어도 높은 8m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사람들 눈에 안 띌 수가 없죠. 눈에 띄죠. 예.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는 한때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은 네. 저거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모래가 날려와가지고 그냥 쌓인 거래요. 그 인공적인 건축물이라고 보지 말재요. 그분들이 이과를 안 나오셔서 그런 모양이네요. 모래가 사고가 그렇게 쌓일 수 없거든요. 어쨌든 고고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도 했으니까. 제가 좀 혼을 내드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 파봤더니 네. 그게 굉장히 정교한 수법으로 지어진 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소위 네. 말하는 판축기법이라는 건데 네. 이거 쌓는 방식을 보면은 우리나라 고속도로 닦는 분들이 좀 미안해해야 될 정도예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면은 네. 그냥 흙을 쌓아가지고 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 나무 판자를 짜고 예. 그 안에다가 고운 흙을 갈아넣습니다. 아. 책을 치는 바람에 예. 뭐 녹두할 만한 알갱이도 없다는 말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런 지능을 쌓아놓고도 예. 그거를 그냥 바로 성에 요 상자를 예. 위로 옆으로 붙여가지고 그 거대한 성을 다시 쌓는 또 거거든요. 엮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겠어요. 그것도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쌓아놓으면 왜 우리나라 고속도로 같은 거 푹푹 떨어지냐면 꺼지죠. 예. 이걸 다지지를 않으면 예. 비 오고 난 다음에 땅이 푹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쌓아놨다가 푹푹 들어가 버리면 성 무너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층으로 쌓고 비 맞추고 해가지고 푹 들어가면은 다진 다음에 또 위에 쌓고 또 들어가면 또 다지고 한 걸 한 너댓 번 한 다음에 쌓아요. 제가 이제 저도 건축쟁이니까 흙을 그렇게 쌓아놓는다는 게 우리는 흔히 그냥 흙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그게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죠. 흙 쌓아놓는 게 도로를 건설하거나 할 때도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는 이제 프레로딩이라 그래가지고 선화중을 쭉 줍니다. 이렇게 미리 수십 톤을 쭉 쌓아놓으면 옆으로 물도 빠져나오고 집안도 가라앉고 다 이제 안정화가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걸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얘기가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은 그런 정교한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죠. 풍납도성 하나만 동원할 강력한 왕권이 있었다는 그렇죠. 뜻도 정교한 기술에 예. 그 엄청난 작업을 해야 될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 예. 권력이 있었다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풍납도성이 존재가 밝혀지면은 이 풍납도성이라는 게 언제 쌓여졌느냐는 단순히 성 하나가 쌓여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한국계 고대 국가가 예. 이런 기술력과 행정력을 언제부터 갖추고 있었냐는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건 다 그러면 낱낱이 밝혀서 다 다시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 그 낱낱이 밝혀지는 과정에 예. 한국 고고학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를 조사를 해봤을 때 예. 유물이나 유적이 굉장히 다양한 게 발견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나름대로 초기 조사에서는 충격적이었던 게 이 성을 쌓는데 그 내부에서 있었던 시료라 그러거든요. 재료들. 그러니까 예, 예. 이 연대 측정을 하는데 비교적 정확한 게 이제 카본 데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예. 탄소에 방사성 대해서, 예. 동위원소 이 예. 탄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걸로 분석해봤더니 핵심 연대가 기원전 1세기로 나와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개의 샘플에서 그게 나와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걸로 그 기준으로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집자리가 기원전 1세기 지역의 이제 청동기 시대 집자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유물도 그렇고. 예. 근데 지금도 이 서울대 계통의 고고학계에서는 첫째, 그때 발견된 샘플은 문화재 연구소가 엉터리여서 잘못 측정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하는 게 이제 또 반전이 되는데 이 심지어는 이거에 맞춰가지고 예. 고고학 토기를 간데 기준으로 편년을 짜는데 고고학 편년 자체가 완전히 서로 다르게 나와버려요. 똑같은 토기가 나와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초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예, 예. 누구는 이게 후기 거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한 200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왜 200년 차이가 나게 되냐면은 아까 삼국지 위지동의전 체계하고 전면을 걸려버리는 게 고고학자들은 원래 편견 없이 발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원칙은 그러는데 뒤집어 보면 고고학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문헌 지식이나 역사 지식에 얼마나 휘둘리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유무를 맞추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그 당시 삼안에는 성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성이 없다고 거기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그게 학자인지 깡패인지. 참. 그러니까 몽촌토성을 왕성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그번 논리는 몽촌토성은 파보면은 한 4세기 정도 유물이나 유적이 그때 시기가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백제왕성이라고 그러면은 자기들 체계에 맞아요. 근데 풍납토성으로만 와가지고 갑자기 기원전 1세기께 나오고 청동기 시대 뭐 집자리터 유물 막 이런 게 튀어나와 버리니까 여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자기들 논리가 용납이 안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참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한 얘기는 내일 더 해야겠습니다만은 학자라는 사람들이 유물원어는 증거보다도 자신의 학설이 앞장선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분들은 좀 수양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또 풍납토성 500년. 내일은 아주 폭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외국인들한테 역동적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혼란 자체입니다. 가치가 전도돼서 도덕이 설 곳이 없게 됐습니다. 정치인이고 기업인이고 온통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웠다면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까요? 가깝게는 친일파 청산이 있겠고 멀리는 고대사에 대한 자긍심도 해당되겠습니다. 엄정한 기준으로 역사를 대하고 장난질 없이 학계에서 논의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이 보다 선진화됐겠다 싶습니다. 물론 가설은 허망하죠.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결국은 미래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공정하게 기록하고 또 소수 의견도 남겨놔야 후세의 거울이 됩니다. 당대 정치인들이 자신의 무능과 실책을 감추려고만 한다면 역사는 또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합니다. 위례성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로 오류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몇 권위자들의 판단이 진실을 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렵습니다. 현재의 정치인도 비슷한 짓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용과 도덕이 아니라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용관이었습니다.